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허민입니다. 허민일세. 네, 반갑습니다. 좋다. 네. 자, 소개를 여러분들. 해주시죠. 개그우먼이자 보육교사 장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까요? 네. 지금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그죠? 같은데. 최근에 또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개그 콘서트에서 네. 두근두근이라는 코너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우리 선생님과 네, 동료 교사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보육교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또 뵐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너무 네. 기쁩니다. 네. 저는요 또 이 자리가 오늘 네. 좀 뜻깊은데 오늘 대구에서 또 함께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대구가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렇죠. 대구에 시집을 와가지고요. 지금 5살, 8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정말 대구에 엄마이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기 대본교 건너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가깝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가깝더라고요. 정말 대구에 살고 있어서 오늘 또 아이들도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또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가치 있는 우리 동행 두 번째 토크 콘서트입니다. 지난 9월에 저는 이제 수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뵀었는데 그때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보육교직원분들을 위한 자리였다면 2회차는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보육교직원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정말 비장애인 친구들도 이렇게 보육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공감하는데 그래서 절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너무 네, 고생 큰 절, 많으십니다. 큰 절 드리세요. 네. 진짜 최고예요. 큰 절 받으세요. 선생님들 최고예요. 그래서 약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 최초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기 시작한 어린이집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면은 대답해 주시면 아시나요? 됩니다. 아시나요? 근데 왠지 진짜 아니 근데 막 얘기해도 난 몰라. 막 얘기해도 정답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이 대구가 아닐까 싶어요. 이 대구가 맞습니다. 최초이지 않을까? 대구예요. 어. 저도 오늘 대본을 받아보고 알았는데 1985년에 개원한 대구 요한바오로 2세 장애아 전문 알고 계세요? 어린이집이요. 우리나라 최초래요. 다 같이 나도 나도 이 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대구에서 유아 특수교육과를 설치해서요. 2000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한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구입니다. 우와. 어딘지 아시나요? 네? 갑자기 또 질문한다고요?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라고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네요. 아니 정말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자랑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2022년 12월에요. 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가 1만 3천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등록하지 않은 아이들 포함해서 정말 많은 숫자인데 안타깝게도 그 전담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 일반 또 장애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요 그냥 어린이집 특수 학교가 아닌 그냥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 봐요. 네. 진짜로. 그래서 너무 고생 또 많으십니다. 이런 자리를 오늘 우리가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보육교직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주인공이십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네.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오늘 2024년 가치 있는 우리 동행 토크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없나요? 신나는 음악 없나요? 오늘 좀 네. 분위기 있죠? 네. 자, 토크 콘서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희망과 힐링의 메시지를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특별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주시죠? 맞습니다. 네. 자, 내부자들 멤버들과 함께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니를 출간. 단독 저서로는 어쩌다 정신과 의사. 최근에는 너무 열심히 사는 한국인들을 위한 빈틈의 위로라는 책을 출간하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인물 맞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지용 원장님을 모셔볼 텐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무대에 올라올 때 이렇게 웃다가 올라온 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표정 관리가 되게 힘드네요. 제가 이제 보통 어디 강연을 가면은 이제 저는 좀 주로 무거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는 편인데 다행히 오늘은 앞에서 너무 이제 분위기를 화끈하게 끌어올려 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제 오해와 편견이 너무 심해서 뭐 장애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그렇겠지만요. 2017년부터 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뇌부자들이라는 이름의 팟캐스트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끔씩 이제 강연도 다니고 방송에도 나가고 글도 쓰면서 제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한테도 좀 몇 가지 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아까 이제 대구와의 인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저희 외가가 대구여가지고 참 자주 왔던 곳인데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많이 못 오고 있지만 정말 좀 반갑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 무거운 일인데 저 막내 조카가 이제 발달이 좀 많이 느려요. 발달이 많이 느려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참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한 어린이집에서 봐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도 좀 항상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오늘은 좀 더 저한테도 각별한 자리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진짜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삶에서 다 체득하시고 지켜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진료실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제가 몇 개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뵙는 분들 이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결국 해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좀 바꿔나갈 수 있을지 삶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번아웃이란 말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번아웃이란 말은 언젠가부터 진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번아웃 증후군 자가 진단표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돌아다녀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믿을 만한 자료라서 가져왔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쳐 있다. 정서적으로 지쳐 있고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 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 여기 해당 안 되는 분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옆에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거든요. 사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번아웃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네. 또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게, 잘 모르고 있지만 있는 거.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나도 모르게 좀 느낄 수 있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이 좀 줄고, 이런 것들. 짜증이 좀 많아지고, 깜빡깜빡하고, 이런 것들 다 번아웃 증후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이 자체로는 질환은 아니에요. 이 자체로는 질환은 아니어서 좀 쉬고, 좀 리프레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은 채워지는데 문제는 이제 쉬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쉬는 게 잘 안 되니까 어쨌든 번아웃이 지속이 되면은 그게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다른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건 번아웃에 잘 걸리냐? 똑같은 환경에서도 번아웃에 걸린 사람 있고 안 걸린 사람 있잖아요. 한번 얘기를 저희 해볼게요. 어디서 잘 생길까? 자, 번아웃이란 용어가 혹시 처음에 어느 집단에서 발견되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번아웃이라는 이제 용어, 번아웃이라는 심리학적인 상태가. 네. 번아웃은 처음에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심리 상담사들에게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심리 상담사들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심리 상담사들의 모습에서 이런 게 잘 발견이 됐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심리 상담사인데요, 이분들은. 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환자의 진전도가 별로 없어서입니다. 잘 안 나아요.
예, 솔직히 저도 이제 제가 뵙는 알코올 이제 중독 환자분들 여러 명 있지만 중독 질환은 정말 잘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힘들면 번아웃에 걸리냐, 무조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번아웃에 걸리냐, 그러면은 사실은 뭐 운동선수들이 번아웃에 제일 많이 걸리겠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번아웃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업무에서 진전도가 잘 없다. 뭔가 잘 발전이 안 된다.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번아웃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 면에서 사실 장애아동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틱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우리를 번아웃으로 조금 더 빠지게 만들기도 쉽습니다. 다음으로 번아웃이 대표적으로 제일 잘 생기는 집단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입니다. 번아웃이 제일 잘 생기는 집단.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사람, 어떤 사람 떠오르세요?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사람? 번아웃 1위 집단은 전업주부라고 해요. 왜일까요? 단순 과로로 인해서 유발되는 건 아니고, 물론 과로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해요. 과로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충분한 보상이나 인정 없이 단순 업무가 리워드 없이 지속되는 경우, 거기서 발전된 느낌을 못 받을 경우, 이게 번아웃이 잘 생기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강연을 되게 많이 이제 제안을 받고 다니는데, 어제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 하고 왔는데, 제가 미리 받은 사연도 그렇고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보육 교사분들이나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을 때도 그렇고 보면은 충분한 사실 보상이나 인정은 없이 되게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너가 왜 못했냐는 식으로 사실은 책 잡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나라도 이제 아이들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얻어가야 되는데, 장애아동 보육교사님들은 정말 그것도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이분들은 진짜 번아웃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강연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당연히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다 힘든데 왜 너만 그러냐? 이거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한테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고, 그분이 이제 뭐 병가를 내려고 하거나 가족들에게 뭐 이제 힘들다,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다녀야 될 것 같다, 뭐 등등 얘기를 하면은 야, 요즘 다 힘들게 사는데 왜 너만 그래? 나는 더 힘들었어. 라는 식의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죠. 정말 많이 듣는데, 생물 사회 심리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해서 정신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일으키는 요인은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이제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은 말 그대로 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뭐 조직 문화, 상사의 분위기, 뭐 가족 간의 관계, 뭐 나의 경제적 상황 등등.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은 내 자존감이 어떤지, 뭐 다른 사람들과 대인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맺는지, 뭐 등등. 그리고 이 생물학적인 부분은 타고난 뇌의 취약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돼요. 모두에게. 사실 타고난 뇌의 취약성이라는 거는 안타깝지만 존재합니다. 이제 정신질환의 가족력이 높은 곳에서 가족력이 많은 곳에서 정신질환이 더 쉽게 생기고요. 정말 타고나는 게 있어요. 저 병원 1층에는 맥도날드가 있는데, 이제 맥도날드를 뭐 자주 먹으면 금방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먹어도 평생 그냥 건강하게 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평생 담배, 술 달고 살아도 건강하게 가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 간접흡연만 하다가도 폐암 걸리는 분이 있고, 사실은 타고난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식으로 매일 맥도날드가 나오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성인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안 걸린 사람도 있는데 너만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취약성이 있다는 거를 사실은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신체 다른 장기처럼 가능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좀 비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사실이기는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타고난 기질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중에 제일 안 바뀌는 거는 뭘까요? 의외로 환경적인 부분이 제일 안 바뀝니다. 사실 뭐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있어서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약물 치료하면 됩니다. 메꿀 수 있어요. 심리 상담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오는 분들 양대 치료 산맥이 이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인 거죠. 근데 사실 다들 환경적인 부분이 제일 바뀔 것 같지만 제일 안 바뀌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제 아까 원장님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우리 원장님 성격이 바뀌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어머니 성격이 바뀌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내 남편이 바뀌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들 아시죠? 그게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안 바뀐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남은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잘 버텨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삶에는 한계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뭐 약물 치료 얘기할 건 아니니까 결국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좀 다스리면서 살아가야지, 무슨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케이스를 제가 몇 개 가져왔어요. 모든 사람은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제 칼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분석을 했을 때 이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 그리고 자아, 뭐 자기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은 구성돼 있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 사실 꽤나 독특한 직업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쟤는 정신과 의사야 라고 부르는 페르소나가 너무 커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도 좀 신기한데 싶은데 장애아동 보육교사라고 하면은 왠지 더 헌신적이어야 될 것 같고 더 뭔가 항상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더 전문적이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일을 부족함 없이 해내야 될 것 같은 이런 페르소나가 너무 커져서 나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정신과 진료실에서만 정신과 의사지 밖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직장 스트레스 그리고 장애아동 보육교사에 대한 생각은 최대한 직장에서만 하셔야 되고요. 밖에서는 저 페르소나에 너무 잡아먹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지만 번아웃에 걸리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이제 환자분에 대한 생각 예를 들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럼 그 생각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인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끔 건설적인 생각일 때가 있어요. 그러게 그 환자 이런 심리였는데 내가 막 샤워하다 생각납니다. 그 환자 이런 심리였는데 내가 왜 못 알아챘을까? 뭘까? 이렇게 건설적인 고민은 저도 흘러가도록 놔둬요.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린 거에 대한 자책이나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거에 대한 걱정은 열심히 끊어줍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잘 지켜보면서 끊어야 될 거는 끊고 좀 건설적인 생각만 이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안 바뀌어요. 환경적인 요인이. 근데 진료실 오신 분들 어쨌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직장 상사가 바뀌어야, 내 직업이 바뀌어야, 이직을 해야, 내 배우자가 바뀌어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 바뀌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나는 좀 따뜻해지고 싶은데 찬물이 계속 콸콸 나와서 난 따뜻해질 수가 없다. 찬물을 잠궈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 말하지만 찬물은 내 마음대로 잘 안 잠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대신에 따뜻한 물 틀어주는 데 써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 사실 답이 잘 안 나오니까, 답이 없으니까 고민인 겁니다. 네, 애초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고민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한계가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럼 그럴 때 거기 너무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 에너지를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 나한테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는 거, 오늘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퇴근하고 뭐 할까?
이번 주말에는 이번 주중 내내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뭐 할까? 라고 계속 행복을 나한테 주는데 좀 집중해야 돼요. 모든 행복들은 다 아이스크림과 같다고 합니다. 금방 녹아버려요. 정말 큰 행복도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먹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작은 행복들을 자주 먹는 거. 나한테 오늘도 이제 오늘 날씨도 좋고 이제 끝나고 후의 시간 내일 있잖아요. 뭐 할까? 고생한 나한테 뭐 할까? 월요일이면 또 이제 힘들 테니까 대신에 지금을 지키면서 이 주말을 어떤 즐거운 시간들을 채워낼까?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시는 게 우리가 균형 잡히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연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보육교중 여러분들께 고민 사연을 좀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원장님과 함께 그 고민 사연을 좀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장애 전담 보육교사로서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응원과 칭찬을 듣고 싶다는 우리 선생님이세요. 일반 담임을 5년 하면서 그중 4년을 장애통합반에서 장애통합반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뜻 도전해보지 못했는데 다니고 있던 원에 사정이 생겨서 자리에 공석이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저한테 해보겠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장애통합반 개설이 처음인 이곳에서 처음 장애통합 교사가 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내가 언제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틀을 잡아가고 알려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책, 또 동료 선생님, 교육, 영상 등등을 열심히 알아보고 배우면서 개별 교육을 해주고 있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잘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걱정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과 담임인 나를 좋아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2학기에 접어들면서 내가 좀 더 이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더 많은 생각이 들면서 놓친 부분이 있을지는 또 걱정이 되네요. 누군가 잘하고 있어 하고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을 좀 들으니까 먼저 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가슴에 좀 손을 얹어주세요. 네. 그리고 오. 스스로에게 일단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잘하고 잘하고 계세요. 있어. 무엇보다도 동료 선생님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함께 하는 선생님이 선생님 아까 너무 잘하더라. 오늘 너무 잘하더라. 이렇게 칭찬 서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때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봤죠. 사실 저희가 잘 얘기했나요? 네, 이거는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해서 아. 실제로 많이 사용한다는 심리 기법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안아주고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네네네. 외국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근데 진짜 무슨 일 있냐고 하지 오히려 그죠? 안아주면. 네, 스킨십이 진짜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스스로 그냥 안아주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행동을 통해서 좀 뇌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스스로한테 안아주는 느낌,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는 느낌을 주는 거는 실제로 의미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어쨌든 동료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여기서 우리가 같이 좀 소속감을 느끼고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이런 유대감, 연결감을 느끼는 게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만약 정말 안타깝게도 직장에서 그게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동네 친구 뭐 누구라도 이제 시원하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을 제3의 인물.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뭔가 우리가 제가 아까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 페르소나라는 개념대로 네.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압박을 많이 부담감이 받거든요. 좀 있죠. 진짜 근무 내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항상 긴장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 사실 우리 사람인 이상 나도 모르게 그냥 안 좋은 단어도 흘러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도 뭐 진료 보다 보면 당연히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는 그 압박에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쵸. 것처럼 정신과 의사도 보육교사도 우리의 일부일 뿐이지 우리는 그거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인정해주고 그냥 밖에서 좀 풀어낼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네, 만나볼까요? 두 번째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부모와의 소통이 힘들어요라는 고민 사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좀 더 세심한 케어와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영유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상담 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아이는 단지 좀 늦을 뿐이에요. 라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너무 완강하게 방어적이실 땐 힘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덜 상처 입으며 소통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 보내주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가장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분들이 선생님이잖아요.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근데 또 부모님과의 입장이 조금 이렇게 상이할 나눠질 수 때가 있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잘 맞아요. 아시고 여기 보면은 경력이 네. 이렇게 아, 뛰어나신 그럼요. 선생님들이 많이 네. 계시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킬들이 다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정말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것도 아까 강연 내용과 이어지는 걸 수 있는데 그냥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 길을 받아야 되나요? 네.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 안 되면 안 된다? 사람들 그 예, 사람들 이렇게 손에 해야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진료 보다 보면은 이제 좀 진단에 대해서 그분들이 회피하고 싶은 거를 말씀드려야 될 때도 있고 치료 싫다는 사람을 치료를 억지로 끌고 가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예전부터 슈퍼비전 받고 이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결국은 선택권은 그 사람에게 있다. 너가 이제 패스를 줬으면 너는 네 몫을 한 거고 그 사람이 그 패스를 받아서 슛을 할지 아무것도 안 할지는 사실 그 사람에게 달린 건데 너는 네 몫을 했으니까 일단은 더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정말 안타깝지만 끝끝내 안 받아들여도 사실은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내 손을 없다. 떠난 부분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신 분들은 그리고 저희 사연 주신 분들 보면 다 너무 좋은 분들이 너무 충분히 좋은 분들이 더 좋아지려고 하다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아지세요 보다는 한계를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드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문인으로서 전달은 그죠 충분히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는 또 없으니까 그것도 또 존중해 드리면서 또 내 마음도 상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그런 것 역할이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소통이 안 되더라도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 저희도 이제 뇌부자들 그 채널에서도 이제 뭐 ADHD나 뭐 발달 장애나 아니면 지적 장애나 다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일단은 맞다. 네, 그냥 병원에 그때 가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추세요. 맞아요. 그것만 보시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항상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사자들은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받아들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야 시간이 더 필요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좋은 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부담감에 감정 소모를 많이 해요. 스스로를 챙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고민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제 2년차 병아리 선생님입니다. 아이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부담감에 제 감정을 과하게 소모하기도 합니다. 매일 매순간 아이들의 감정을 돌보다 보면 정작 나의 감정적 어려움은 지나치기 쉬운 것 같아요. 스스로도 챙기고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 이게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좀 의욕이. 의욕이 좀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감정 소모들이 좀 많은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사수분들 혹은 선임분들이 네. 해주시는 말들은 항상 똑같아요. 너 이렇게는 길게 못 가. 아. 지친다. 지친다. 좀 힘 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네. 들으면 또 젊은 분들은 항상
왜 이렇게 벌써 고인물. 그러니까 꼰대 뭐 이럴 네. 수도 있고요. 그쵸. 10년, 나는 10년 차에 그렇게 안 될 거야.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 노력하신 자세는 너무 훌륭하고 맞아요. 없애라고 힘 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직장에서 그렇게 하셨으면은 오프 버튼을 누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것만 좀. 다음 고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년차 처음 담임을 맡게 된 신입 교사입니다. 얼마 전 저희 반에 경계성 장애 아이가 처음 입소하였는데요. 기존의 아이들이 신기하게 보는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애 아이가 처음이다 보니 아이들의 반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일단은 경계선 지능입니다. 경계선 지능인데 경계선 지능이 있고 지적 장애가 있죠. 네.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은 장애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지적장애 아동분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닐까 싶고요. 경계선 지능일 수도 있지만요. 경계선 지능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 통계적으로 IQ로 나누는 거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13% 정도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될 거라고 꽤 생각을 많네요, 해요. 진짜로.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경계선 지능은 그래서 사실 유치원 때까지는 잘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아동은 아마 지적장애 가능성이 높고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사실 진짜 이제 힘들죠. 여러모로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분 IQ 검사 결과를 설명드려야 될 때예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뭐 회사에서 어려움으로 오셔서 이분은 왜 이렇게 힘들까 잘 답이 안 나와서 심리 검사를 했는데 딱 보면 IQ가 문제였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그분에게 전달드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조심스러우신 그럴 거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로 마치 일종의 암 진단 같은 걸 그쵸. 듣게 그런 되는 선고 거라. 받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느낄 심장이 수밖에 덜컥할 것 없어요. 같아요. 이거는 고쳐질 수가 없는 건가요?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은 보시겠지만 그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 거고요. 네,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 거고 당사자도 힘들 수도 있고 지적장애 수준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해맑은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계선 지능이든 지적장애든 어릴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준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는 다 못해요가 아니라 아이가 그래도 잘하면 이 정도의 것들은 나중에 해낼 수 있으니까 가능성에 그쵸. 대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과 어쨌든 사회에서 섞여서 살아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13%의 경계선 지능이 있고 또 지적장애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와는 좀 다르지만 세상에 진짜 많이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거를 좀 배우는 현실적으로 배우는 진짜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통합 보육이 저는 옳다고 어쨌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정말 가볍게 오픈을 하셔서 이 아이가 조금 우리가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라든지 아이들에게 설명을 좀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너무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또 사회적인 시선이 그 우리 이제 얘 자라는 아이들은 어떡하지? 좀 이게 아니라 예전 우리가 이제 장애아 친구들을 봤을 때 시선과 그래야 요즘에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달라진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자, 다음 고민 사연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애통합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전문 지식과 또 개별적인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학업을 병행하기도 하고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종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 저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참 속상합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이 괴롭네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또 안 좋은 말들 훌훌 털고 다시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팁도
부탁드릴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매스컴을 보면 요즘 좀 이슈될 때도 있고 그쵸.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정말 IT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적인 불신은 같이 올라간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원래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더 예민하고 눈이 갑니다. 예, 이게 진화적으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봐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뭐 유튜브든 포털 사이트 기사든 다 부정적인 소식들로만 도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것만 많이 보게 되니까 역시 세상이 별론가? 이런 불신이 점점 늘어나고 그 불신으로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도매금 되는 게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 이런 세상은 잘 안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승리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 그 외모와 행복도와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있지 있지 않을까요? 외모 책!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상관관계가 없대요. 없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얼마나 잘생겼냐고 생각하냐가 행복도와 관련이 있대요. 기준점. 그러니까 내가 나 괜찮다고 느끼면은 오. 행복도가 높은 거고 실제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행복도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행복도가 많이 높다고 하잖아요. 단순하고 나 정도면 다 괜찮지라고 그래. 생각한다고 하니까. 남들이 어떻게 날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냥 정신승리 계속 해야 됩니다. 음. 또 딴 얘기네. 우리는 잘하고 있지. 서로 격려하고 한 팀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가끔씩 또 소개드리는 도구는 이제 칭찬 일기 같은 것도 많이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냥 매일 3개씩 나 스스로 칭찬할 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요. 나 오늘 이런 상황에 애가 이랬는데 화 안 냈다. 너무 칭찬할 일인데요, 그렇죠? 화를 안 냈다. 화를 냈는데도 여기서 멈출 수 있었다. 와, 자제를 같은 했다. 거. 네, 그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칭찬을 스스로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일기 안 적어도 그냥 일상 가운데에서 나 이거 받아들여지고. 잘했네 이렇게 보면은 결국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그쵸? 자존감을 높여라.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실천해봐야겠어요. 칭찬해주기.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남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싶지 않아도 여기저기 보면 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칭찬 일기 써가지고 선생님들 자존감을 좀 높이시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이 점 조금 궁금했다 하셨던 게 있던 분들은 손 좀 들어주세요. 똑같은 고민 사연이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언니야, 언니야. 그래, 대구 사투리 좀 해봐라. 국공립 수성알 바시티 어린이집입니다. 아, 조심하세요. 네. 네. 지금 교사들이 다 MZ 시대니까 그게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원장으로서 원장이 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 저도 나 여기 소통- 취업할래. 나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소통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어떤- 너무 그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멋쟁이시고 이런 생각을 네. 하고 계신다는 것부터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 극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 저한테 오시는 젊은 분들이나 혹은 저의 대학교 이제 어린 후배들과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냥 그런 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됐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상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예전부터 슈퍼비전을 받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럴 때 제일 많이 혼났던 게 뭐냐면은 네가 말을 거기서 왜 하냐라는 걸 제일 많이 혼나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은 그냥 들어야지 왜 너가 말을 하냐 라는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상담한 거를 녹음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슈퍼비전 선생님한테 들려드린 게 아니라 제가 다 타자를 쳐가 가지고 보고 이제 슈퍼비전을 해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정신과 의사의 그래서 제일 큰 덕목은 이제 소통을 위한 제일 큰 덕목은 무조건 듣는 경청이죠, 거예요. 듣는 거. 어. 네, 왜냐하면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다 다르고요. 그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하냐
너 편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의사로 편하게 살고 있는데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라는 기본적인 반감이 깔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MG 선생님들 마음을 제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몰라, 저 사람은 알 리가 없어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일단은 듣는 게 그냥 1번인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른다. 잘 모르니까 그냥 최대한 듣겠다라는 태도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민 사연 정말 잘 들었고요. 네. 그죠? 이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선생님들. 맞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을 이제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네. 많은 강연과 이 질문들에 조금 또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네. 10분간 휴식 취하고 자. 만나겠습니다.